지난주에 굉장히 더웠는데 우사인 볼트가 아직 안 갔나 제가 그랬어요. 어제 오늘 많이 추워져가지고 굉장히 겁나게 날씨가 추워졌죠. 추워서 많이 못 오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정신활동가족 원래대 강좌 듣는 날인데 그 지역 복지사의 개념과 그 실천 사례에 대해서 그 관악 지역복지 상임이사님이시고 신안현대 교수님이시고 한국자활연구소 소장이신 이분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 생활을 12년, 13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앉아 있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렇게 혼자 앉아 있다고 인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선물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심으로 저한테 존경의 의미로 선물해줄 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선물은 당연해지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많을 텐데 목사님들 망가지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6월 20일 날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7월 10일 날인가 맞잖아요. 하필 6월 20일 날에 저희들 방학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진행돼가지고 그래서 죽기 1시간 병원에 갔더만은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엄마 오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가족도 부르잖아요, 그죠? 불러가지고 사인 하더라고요. 사인 한 5개 쭉 하는데 이제 마지막 사인이 뭐냐니까 이미 수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모든 혈관을 강제적으로 확장시키는 주사를 놓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거 놓게 되면은 심장마비가 이제 일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다음날 시술이 진행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혈관이 열리기 때문에 뇌출혈로 죽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고 재밌더라고요. 난 멀쩡한데 지치를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쉽게 죽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는 되게 이렇게 건강 하나는 자신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도 매일 한 20km 뛸 수 있고 지리산 종교하면 저는 신화적으로 7시간 반 만에 지리산 40km를 종교하는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라톤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외로 생각하더라고요. 니 같은 인간이 왜 걸리는가.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정도로 이렇게 심장마비가 진행됐으면 흔히 우리 농담으로 심장이 터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심장이 터진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호스가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물이 불어나다가 터지는 것처럼 있죠. 그걸 견뎌내는 게 제 심장이 박지성 이상으로 있죠. 네. 이 혈관의 이 두께나 아니면 탄력성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3배 좀 된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세요, 이게.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이제 심장 마비가 진행되어 1시간 남은 게 그겁니다. 60%가 괴사하고 40%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은 제가 심장장애인이랑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이 40% 기능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 몰래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거든요. 야, 미안하다. 내가 죽었으면 네가 1구에 로또가 되고 수술 잘 이루어지고 나서 얘기했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내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있죠. 지금은 내 계산해 보니까 연봉 받는 게 낫겠더라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정년퇴임 하는 날 좋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눌님의 힘으로 있죠. 만 65세까지는 지금 제 생명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죽지 말입니다.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하지 마라 그러는 데 있죠. 여기 몰래 온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텔마마 상태입니다. 알면 좀 혼나거든요. 몰래 왔습니다. 몰래 와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겁고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했냐면 제가 이런 조직 활동가로서의 역할이 학교랑 맞짱을 뜨고 서로 이렇게 휴지기를 갖는 한 4, 5년 전부터는 조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한 건 느끼는 거라서
한번 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실체에 동반되지 않는 모든 얘기는 뭐라고 할까요? 내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도 있죠. 공허함을 느낀다는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재겸 이사님한테 제발 좀 떼주십사. 그래서 뭐 몸이 아파 못 간다도 막 핑계 대고 있죠. 별의별 핑계를 다 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산에서 한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산에 어머니들하고 한번 산책을 가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강의해 보면은 이 사회복지 사회학 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강의 아닙니까? 근데 뭐 공대 쪽은 애들 얼굴 안 보잖아요. 문제 풀어 하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조금 넘었으면은 스스로도 심장에 무리가 온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양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하는지 저는 항상 이런 강의 받으면은 주로 이제 지역 사회 조직이나 이런 쪽으로 강의 맡다 보니까 그 면면들이 어떤 사람이 오는 거 파악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때 어머니를 교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름은 또 중심활동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활동가 같으면 내 소위 말하는 저 이상의 수준인데 이게 도대체 뭘 맞춰야 될 것인가 다시 갈등하면서 그래서 우리 윤흥기 신부장한테도 강의 원고 2번 보냈어요. 2번 보내가지고 한 번은 굉장히 좀 정말 조직 활동가들을 상대하는 강의 원고 좀 보냈다가 이거는 너무 센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역사회 복지 어떤 인트로덕션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얘기를 훑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와 있는 이유는 있죠. 학생들이 뒤로 도망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달려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청중과 이 말하는 사람 간에 있죠. 이 뭐라고 할까요? 대립작용기가 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300명 강의실에서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없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아마 그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물어봐야 될까?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뭐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면 저는 김재겸 이사님과 가끔씩 우리 그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름 아시는 분은 직접 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강 이사장님은 뭐 아니 저는 뭐 사회복지를 잘 모르는데요.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연대 활동하면서 저희는 맨 처음에 먹거리로 시작을 했는데 연대 활동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아 지역사회에서 복지라는 문제가 함께 잘 살자 호혜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여간 그 생활이 잘했던 어려운 부분하고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되면서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 고민거리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하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결합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했는데요. 뭐 그런 개념으로 지역사회 생각을 합니다. 예, 강 이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몇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때 대단히 로컬한 개념을 본다는 거죠. 지리적 개념을 본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영어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말 적합한 표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이버후드 있죠. 굳이 분석한다면 걸린 지역의 정도로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역사회자 복지라고 할 복지를 서비스 중심으로 만드는 생각을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전문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사람과 지역의 기타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그동안에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적대적 긴장적 관계를 한번 해소해보자.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에 의하면 연대리, 동맹이 하는 표현을 풀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해보자. 뭐 이런 걸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전형적인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저는 이런 표현합니다. 그쪽에서 있죠. 지역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계사업 혹은 뭡니까 함께 네트워크를 제안할 때 참여하시면 되지 있죠. 이렇게 깊은 고민을 나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서비스 많이 줘봤자 있죠. 많이 줘봤자 유턴 한 방이면은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건 얘기가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저 대한민국에는 모든 자원 다 쓸어 모아가지고 있죠. 때로 모아가지고 때로 연대해가지고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재 뽑으면은 이치값 올라가더라 한 맞으면 다 쓰러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럼 왜 합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되지 않았지만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육도 잘못되고 있는 잘못된 지역사회복지 관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아마 여러분들이 조직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관점에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뒷장 넘겨보시면 지역사회복지라고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마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가 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자주 왜 하냐면은 비교적 제가 이 사회복지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제 핸드폰을 사용해 봤잖아요. 앱 다니고 소스라는 핸드폰을 있어요. 저 핸드폰 제목이 낙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담아다니는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민중들에 대한 사회복지 낙인 문제를 저는 항상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우연찮게 저게 터져 나와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임모식이 그 재범의 아저씨가 우리 사회에 뜨기 전에 있죠. 저 같은 담겨져 있었던 핸드폰입니다. 요즘 가서 유명해져가지고 다들 이게 아시대 보니까. 방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옛날 그 영국에서 구빈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할 때 있죠. 여러분들 스티그마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낙이 죽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이렇게 부건행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있죠. 뭡니까? 그 인두 있잖아요. S자가 쓰인 인두를 이 뺨에나 이 이마에다 찍었어요. 그 S가 스티그마라고 하십니다. 낙인이라고. 그 보니까 묘하게도 그 드라마 추모인가요? 거기 보면은 노예를 의미하는 노자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얼마나 억압하는 기제를 작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의 의미로 제가 담아다닙니다. 잡소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지금 바짝 빼시면 됩니다. 앞에 거 꼭 보셔야 된다. 그 보시면은 여기 수잔 캠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지역복지 교수이자 실천가입니다. 이 아줌마 하는 얘기 보시면은 첫째, 집단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역량 강화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노동자 집단이 조직화되지 않으면은 사용자와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죠. 또는 여러분들이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량 강화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지역사회복지는 그런 집단과 지역사회를 역량 강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다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비교적 저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한다. 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복지계에서 지역복지를 운영할 때는 좀 전에 각 이사장님이 했던 얘기 거의 교과서 그대로 정답의 100% 정답의 얘기로서
해제가 됩니다. 저는 절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면 빨갱이 새끼를 몰리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거 도망가는 방법은 뭡니까?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 네. 특히나 있죠.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요즘 보니까 뭐 위키리크스가 보니까 말도 못하대요. 진짜 빨갱이들 많대요. 저는 그럽니다. 뭐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정보 흘린 놈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치 외교 무대에서 그런 어떤 짓거리 한 놈도 정말 빨갱이라고 저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이사님 얘기했던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을 도모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복지관만 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하면 좀 낫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연계도모 활성화라든지. 세 번째로는 이런 지역사회의 자원 서비스가 고갈됐을 때는 뭡니까? 아예 개발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사회적 기업이 있죠.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장애인이 또는 노인이 소위 우리나라 사회적 고용 취약계층이 제조업체든 아니면은 뭡니까? 용역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뭡니까? 개발해가지고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한다든지. 지금 그 폐업 컴퓨터 모아가지고 그 부품을 풀었다가 재조립해가지고 몽고나 기타 제3세계로 보내고 있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 기업이 나오니까 제가 요즘 말하기 참 쉬워져가지고 있죠. 옛날에 이런 거 전달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사회적 기업을 제가 만들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을 제가 여러분들은 주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에서도 저는 제조업 중심으로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을 쭉 하다가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뭐 요즘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면서 뭐 마을 기업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변화 발전되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한국 사회 작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직 활동가로서 뭔가 한국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다섯 번째 봅시다. 네 번째 거 했으니까요. 지역 사회들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다 큰 사회 체계가 의미 있는 변화에 몰입하도록 세상을 향해 강력히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NGO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해왔던 활동이네 라고 하는 얘기가 다섯 번째에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미국에서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개발과 연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20% 영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 놀라웠게도 뭡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복지에서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 지역사회 복지의 방법을 좀 보시면, 시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노동운동 출신의 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지역복지 방법 활동을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통해 가지고 배고픔, 신체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 고립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보자. 뭡니까? 먹을 거 주고, 고립됐다 그러면 지역 참여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또는 뭡니까? 심적 역량이 너무 고갈되어 있으면 상담을 통하고, 가족 전체가 무너져 있으면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여러분들 익숙하게 사회복지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니까 뭡니까? 어드보컷이라고 하는 옹호 활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옹호 활동은 전문가 그룹이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권 확보가 워낙 안 된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 인신의 자유가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서구에서는 사회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권이나 참정권보다는 훨씬 더 나아간 사회권의 영역이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 왜? 앞에 두 개는 상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이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뭡니까?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각 과교육감 변호사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김칠순 변호사가 인권위 사무총장 하셨던 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각 교육감이 있죠. 변호사로 지금 대표 변호사로 한 사람이 김칠순 변호사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언제 들어가냐면은 이명박 정부 막 이렇게 대통령 확정되고 나 들어갔어요. 왜?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이 인권위 사무총장이 경질되는 시기였는데, 이 현장에서 있죠.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은 인권이 구체될 것이니까 너 들어가가지고 바닥 들어가서 보내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나 돈도 못 버는데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 시키냐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보니까 이번에 학교육감 변호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텔레 보면서 가장 측근에서 변호사로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보시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 그 사람이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그런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인권이나 사회적 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 그런 활동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나 뒤에 거 방금 얘기했던 첫째나 둘째는 뭡니까? 사람이 대상화되는 거죠. 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체성 없이 뭡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받을 때 뭡니까? 사실은 받는 순간에 즐거울지 몰라도 돌아서면 비참해지죠. 그죠? 그 비참함에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깨우쳐야 되는데 사람이 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복지병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 복지 거부주의자들에게 좋은 빌미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옹호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사회복지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대신하잖아요. 대신할 대자의 몸신자. 그 사람 몸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봤자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여전히 대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대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사회복지가 충족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은 뒤집어내야 돼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을, 자기 욕구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이 지역사회에 뭡니까? 감추어진 그림자 혹은 유령과 같은 존재에서 주체 역량으로 변화시켜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농촌의 생산자 찾아내고 지역의 의미 있는 소비자 찾아내가지고 결합시키면서 양자가 또 상생할 수 있도록 큰 생명, 한 살림 큰 뜻이죠. 큰 뜻자에다가 막 라이프 같아 보니까 라이프 카드 같더라고요. 대충 제가 가물거리 잡았긴 하지만 있죠. 뭐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우주 생명이니 뭐 천지이니 뭐 이런 사상을 붙였을 것 같은데 감을 잡았어요. 놀라웠게도 그 한 살림에 떠나고 있죠. 제가 전달하고 하는 지역사회 복지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 살림의 뜻이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마음껏 비웃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가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제가 설명할 텐데만 조금 다음 주에 맞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니면 뭡니까? 미혼모,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쓰레기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동등한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뭡니까? 당사자 동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비교적 장애인 단체가 이런 역할들이 지금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쇠사슬 메고 간혹 지하철 막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당사자 동원의 방법은 뭡니까? 이례적이고 또 대단히 뭡니까? 이벤트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 변화는 별로 초래하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즐겁고 있죠. 나머지 장애인들은 여전히 뭡니까? 대상화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장애인 혹은 전체 시민이 조직돼야 되겠죠. 왜 조직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정경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10대 10명의 사람 손에서 놀아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아니죠. 그 뭡니까? 정경련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갖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돈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돈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그 몸뚱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뭘 조직했습니까?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를 조직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진 사람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뭐 폭력혁명하고 하는 세상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한 노동권의 차원, 정당한 어떤 시민생존권의 차원, 뭐 이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듣다 보면 제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에 따라가지고 발언 수위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고 막 사람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결국 뭡니까? 사람의 조직과 자본의 조직에서 남은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국가의 역할인데 비교적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방관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시기가 아마 막 구빈법이 출발했던 시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본가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군주라는 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민 국가니까 가져와. 이해 가시죠? 그죠? 싹쓸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면 뭐가 됩니까? 점점점 국가 이상으로 이 돈 가진 사람들, 왜? 돈이 산업계급이 성장하면 집중이 되니까요. 이 돈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나머지 95% 이상의 다수 소위 말하는 임노동자, 몸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와중에서 사실은 사회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스스로 변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적당히 국가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그 타협의 산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지국가 중에서도 대단히 선진적인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로 그 당시에 이 조직된 19세기, 18세기 조직된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봐서도 거의 귀족계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다수가 뭡니까? 귀족계급이라면 그것도 과한 얘기지만 그래도 힘 있는 조직이었고 있죠. 그리고 이 세력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중정당으로 전환을 못 세게 되겠죠. 그때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일한 세력이 농민들이었거든요. 생산자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끌어들여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록동맹이라고 이름 붙인 게 스웨덴입니다. 그 정록동맹이 뭡니까? 오늘날 스웨덴을 만들어낸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역설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 진보 그룹들이 자꾸 이념적 순수성을 사랑할 게 아니라 있죠. 속이 천불난 인간이 많아요. 제가 보면 하여튼 간에 좀 뭐라고 할까 열린 자세로 정말 개혁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모를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기존 정당들이 워낙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지간히 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한국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관점이고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복지국가가 이제 성장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국가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관에서 중립으로 왔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뭐합니까?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을 함께 제어했다는 얘기죠. 어느 쪽도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둘이 화해해. 함께 가자.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들었던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스웨덴에서 빌려온 겁니다. 예. 그 오해로 보면 그런 데 빌려온 거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국가가 워낙 중립을 지키는 상태였고 우리나라는 글자만 빌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진행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1980년대 이후부터 접어들면은 국가가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저는 정적인 국제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국적 제조업체가 생겨나고 있죠. 초국적 금융자본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뭡니까?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본계급이 이제는 세상을 이제
좌지우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 독감 걸린다. 미국에는 주가 거의 10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100 이상 떨어지더라. 미국보다 주가 수준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먼저 위기는 미국인데 죽기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지금의 현 시국 아닙니까? 아마 그래도 전 세계 경제 소위 말하는 GNP 수준이 세계 9위인 나라가 이 정도면 있죠. 아마 전 세계 대다수 나라가 여기에 예외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답답하면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나 프랑스나 영국에서 있죠. 부자들이 돈 내야 된다고 그렇게 있죠. 뭐 버핏 세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는 국제 관계 역학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부자 감세하면 빨개로 그죠? 그에 저항하면 빨개로 몰리는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뭡니까? 시장과 그 다음에 시장을 제어해주던 국가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중에 떠 있죠. 그러면 주인을 부시는 자, 시장에서 있죠. 이 개인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그나마도 뭡니까?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완충작용을 시켜줬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더 이상 이런 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죠? 고립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방식의 뭐라고 하면 인적 조직은 굉장히 결합력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다시 17세기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자화되고 있죠. 철저히 원자화되고 고립화되고 있잖아요. 얼핏 제가 한살림 인터넷 한살림 소개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고립되고 원자화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대요.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말을 팔든 몸을 팔든 이걸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살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래 할 때 아까 봤던 서비스를 주는 방식에서부터 조직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죠? 왜? 바로 이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지역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갑자기 지역 사회라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느냐? 저때 지역 사회라고 할 때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컬의 의미보다는 뭡니까? 훨씬 공동체적 의미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번역할 때 이 말을 번역했거든요. 커뮤니티 이 말을 번역해가지고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지만 에이리어나 로컬만의 개념은 아니죠. 훨씬 그거보다는 뭡니까? 서로 나누고 연대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보세요. 컴 더하기 뭡니까? 유니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라는 뜻이죠. 의사소통 통일체라는 뜻이죠. 우리말을 번역하면 뭡니까? 공동체라는 의미에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다가 오거나이징의 명사형이니까 뭐가 됩니까? 공동체 만들기라는 뜻이 커뮤니티. 자, 이렇게 얘기되고 나니까 한살림에서 추구하는 정신이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들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살 한 포대 주는 천박한 활동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회 복지한다고 할 때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을 버리고 무슨 상담해주고 불쌍한 사람 살라라 주는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것은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정체성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만 하는 사람들을 흡입해내야 됩니다. 왜? 그래 해야만 뭡니까? 보다 큰 사회체계가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국가와 시장의 꼭 두 가지 부분밖에 안 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뭡니까? 사회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를 소위 말하면 뭡니까? 우리 흔히 농담으로 표현하는 지약 먹이기 있잖아요. 우리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만 우리는 지약 먹이기 하는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꼬리, 그 꼭두같이 할 때 뭡니까? 이거 하는 그 선 있잖아요. 선 고리를 끊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지역사회복지다. 이렇게 차라리 역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태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환경운동이고. 자, 이렇게 커뮤니티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대단히 이 지역의 개념에서 대단히 뭡니까? 이슈의 개념으로 이런 두 가지 큰 변수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래도 여기 의사소통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여기에는 뭡니까? 지리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땅 한 평 없고 사무실 한 평 없어도 환경운동, 환경이슈 개발회가 싸우고 있죠. 또는 뭡니까? 참여연대니 경실련이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포진시키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NGO는 이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의 범주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다수라고 얘기하는 지역 복지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만.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상당히 긴장관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뭘 꿈꾸느냐? 의사와 같은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만 잘 되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대상화해가지고 있죠. 내 잘 되기를 꿈꾸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그 모습을 동경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폼나는 뭡니까? 상담관이, 가족 치료자니,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이런 상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또 그걸 가리키는 교수는 또 폼날 거 아닙니까? 저는 노골적으로 논란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다양한 전문직 중에서 자기가 교수들이 이 전문직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집단이 사회복지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면은 변호사라고 밝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옛날에 판검사 했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학 교수들, 나 지금 의사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요. 약학 교수들 약사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그만두면 약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회복지학 교수들 사회복지사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창피해요. 그 모습이 어디서 생기냐니까 바로 절친에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만 벗어나면 있죠. 존재감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단체와 이렇게 함께하기에는 자기가 강해야 자기 스스로를 내놓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약하니까 뭡니까? 벽을 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폼나는 게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폼나는 단어를 통해가지고 벽 쌓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단체 사람들 만나면 개인으로 보면 좋은 사람인데 일로 만나면 속이 천불나는 경험들을 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잘못 배웠고 저렇게 벽 쌓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왜? 벽을 쌓고 깊은 우물을 파야 내게 뇌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뇌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안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걸음만 벗어나고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한 걸음만 벗어나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같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데 있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 그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태양만이 진정한 태양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정통복지계는 얼마나 참 그죠? 말 안 되는 꼴통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판사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비교적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있죠. 훨씬 일로 옮겨가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슈 중심의 생각들이 지역에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자꾸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연대 활동을 아마 되게 중요시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사회적 경쟁에 또 출발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쉽게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중심 활동가라고 하는 저 말에 지금 경도되어 있고 있죠. 이런 표현을 막 써도 충분히 알아먹으려고 저는 이렇게 가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쟁의 또이라는 말을 많이 써봤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맨날 하고 있는 사회적 경쟁의 또이 꼭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게 어디와 무엇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외로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자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이 이게 처음 출발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유미옥 선생의 월곡 여성 공동체를 병합했다던데요. 한 사람이 다 아는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쏟아내니까 내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우리 김재규 이사님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남자 여자간에 친구가 없는데 있죠. 제가 유일하게 여자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유미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의 지나난 역사를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본인이 워낙 고심하다가 좋은 곳을 넘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합병할 게 아니라 있죠. 이 자활은 그런 유미옥 선생이 만들었던 그런 비슷한 생산 공동체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전국 단위에서 한번 조직화 해볼까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과거의 몬드라곤과 같은 노동자 협동조합을 전국에 한번 뿌려내리보자. 장일순 선생님께서 있죠. 꿈꾸셨던 원주에서 이렇게 탈출하셨던 꿈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거죠, 제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995년에 지금 현재 손학규 씨가 아침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씨가 그 전에 비밀운동할 때 저희 그룹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선배격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당 대통령 정부 하였지만은 의외로 얘기가 쉽게 풀렸죠. 그러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에 처음 실시됩니다. 그리고 이 자활센터라고 하는 시범사업은 노동력 협동조합을 만드는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운동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것도 합법운동이거든요. 합법운동이. 제도권운동이. 그렇게 돌아가고 이런 어떤 노동력 협동조합 운동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법제화된 겁니다. 그 법제화되는데 이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자활과 생산 협동조합 운동했던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합니다.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에다가 초점을 뒀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가난한 사람 돈 안 들이고 기업 만들면은 먹이 살린다 그러니까
기업에 관계를 시키면서 있죠. 이게 전국에 1000개, 2000개 만들자, 서울형 사회적 기업인이 오세훈 우리 아저씨께서 있죠. 뭐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좀 제 표현에 하면 사기적 기업으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굉장히 사회적 기업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주민 지도자를 개발해가지고 이 주민 지도자 스스로 자기 지역에 가난한 사람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노동 통합하거나 아니면은 사회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그래서 기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집살이 그런 것처럼 준비 3년, 그다음 뭡니까? 이거 조직 활동 3년, 그다음 뭡니까? 초기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3년 해가지고 10년이 필요하다고 흔히들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구잡이 벽돌집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과거에 역삼동에 있죠. 벤처 산업 있잖아요. 네, 그와 거의 똑같은 문명을 맞이할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회적 기업하면 한국 사회에서 있죠.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쳐먹는 기업이라고 하는 아마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국가가 사회적 기업 만드는데 제공했던 소위 말하는 뜨거움이 떨어짐이 있죠. 그건 다 떠날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합병했다고 표현했던 그 월급 공동체 같은 경우입니다. 밑바닥에서 주민 조직해가지고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 없이 있죠. 오히려 한국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전적으로 대처했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정 경로가 다른 거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법을 만들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계속 활동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와전되기 시작하면 지금 있죠. 사회적 기업도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뭐냐? 당사자 동원이나 주민, 시민 조직화의 어떤 내적인 영향 없이 지역사회 영향 강화 없이 그냥 국가로부터 혹은 뭡니까? 기업으로부터 떨어질 경우에는 여전히 뭡니까? 원점으로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나마 착실하게 성장해와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뿌리를 내렸으면 풀뿌리 운동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새마을운동처럼 거꾸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해서는 안 될 그 무언가처럼 낙인이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전두환 동생 정기환이 오르듯이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복지 사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 가능성을 제가 처음에 출발했던 이유의 한 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렇게 사회복지를 출발했는데요. 자, 함께 이제 우리 그것을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비슷한 얘기들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11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역사회 조직 혹은 지역사회 복지는 뭐 하냐니까 일본에서는 마치체 뿌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익숙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일본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가 마을 만들기라는 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개념을 딱 분석해 보니까 표일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 하느냐? 지역에 다양한 마을 기업이 있죠.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마을 기업들 있잖아요. 만들어내가지고 자립의 차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스스로 자본을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뭔가 힘쓸 수 있는 위치로 전환됐을 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가 가능해지겠죠. 주민자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이 세 가지 틀이 하나의 어떤 뭡니까? 삼위일체되는 것이 마을 만들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 요즘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갑자기 유행돼가지고 또 퍼져 나가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 둘레길이니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사실은 다 이런 지역 활성화 차원에 나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뭡니까? 간별화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차원, 지방 분권의 차원, 그 다음 뭡니까?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참여의 차원,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는
생활 양식의 변혁. 아마 생활 양식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동안에 한살림이 추구했던 정신과 가장 밀접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위의 내용들, 주민 참여니, 지방 분권이니,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현재 고민하고 있거나 동일한 사업들이구나. 아, 그러면은 한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하는 지역사회 복지구나. 아, 동일한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복지의 모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복지 모델 크게 여러분들 12페이지 보시면 모델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지리적 개념,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A형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B형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C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지역복지 연구자가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 전에 들었겠죠.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렁 지역에 지금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직불도 없다. 이럴 때 뭡니까? 아니, 내가 직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애 맡기는 돈이 드는다. 그 다음에 직장 일터가 노가다 뛰고 돌아오니까 온몸이 땀이 들어가지고 몸 씻을 데가 없다. 이러면 뭡니까? 기본적인 생활 어떤 근거지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보육시설이니 아니면 뭡니까? 어떤 목욕시설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일자리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개발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구의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모델 여러분 익숙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입니다. 그라민뱅크. 혹시 이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그죠? 그라민뱅크를 들어봤죠? 유누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자기 나라 어떻게 되게 못한 방글라데시 그죠? 방글라데시에 저거 도입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런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은 유누스가 볼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목각 인형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밥 먹고 사는데 놀랍게도 목각 인형 조각칼 있잖아요. 그거 대여료가 그 완성품의 90% 차지한답니다. 또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목각 조각칼만 사주면은 전부가 자립되겠구나 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을 빌려줘가지고 대다수 99.9%가 대여금을 대갚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더라.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흉내내가 만든 게 뭡니까? 별로 미소짓지 않는 미수금융, 그죠? 이것도 미수금융도 뭡니까? 원래 이 자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회연대은행이 하는 걸 만들어냈고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쪽에서 신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들어봤습니까? 신나는 조합은 사회연대은행 혹은 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를 흉내내가지고 감리교는 가톨릭 조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전국에 뭡니까? 감리교 교회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농촌에 가면 감리교 교회가 많거든요. 부자스럽게.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기업사회 개발 활동하도록 돈 얼마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마을 기업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진행해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한나라당 1분 받았던 강영수입니다. 내만 안 말이다. 그 사람은 김민우동 선배격 되는 사람인데요. 그거 팔아먹어가지고 어느 날 한나라당 1번이 됐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나오니까 뭐 한나라 나쁜 당 아닙니다. 뭐 어쨌거나 하여튼 저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당입니다. 나쁜 당은 아니죠. 괴롭다는 게 가지고. 자, 그렇게 저런 이제 방식이 있고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들어보면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이 사람 사는 마을로 한번 바꿔보자. 마을 만들기 이런 개념인데 가장 성공한 모델이 있죠. 가장 성공한 모델이 새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독재 국가가 있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과 같은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왜?
부자가 됐거든요. 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원래 이게 바텀업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밑바닥에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거꾸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마을마다 그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리면 무조건 일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그죠? 전부 슬렌트로 다 만들어놨죠. 그죠? 환경 친화적으로 그죠? 전부 콘크리트 다 바꿔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남아있던 유일한 이제 강마저도 그죠? 싹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입장이 다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4대강 추진한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거기 강변에 있죠.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휴식 공간이 생기고 하는 게 있죠. 모든 국민이 지금 청계천처럼 생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4대강의 자전거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뭡니까? 이런 어떤 생명을 죽이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가면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환경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탔는데 있잖아요. 4대강 신나게 탔는데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환경 죽이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왜? 개발론자들 입장에서는 봐라. 전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노리고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거 완성되고 나면 국민들 좋아할 것이다. 도구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없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3개월만 지나면 이제 그리고 일단 내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잘했네. 그죠? 자, 어쨌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거 얘기했으니까 테마로 조금 할게요. 이게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이 갖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마울 운동 당시에 여러분들 경부선 이렇게 개통되고 나서 테마울 운동이 막 이렇게 전부 이렇게 탄력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경부선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슷한 이런 어떤 집들에 비슷한 지붕들 많잖아요. 그죠? 같은 색깔들. 보셨죠? 그죠? 이거 처음 만들어질 때 얼마나 재밌었냐면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모든 초가집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깝게서 지나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들 고속도로 주변만 보면은 같은 색깔의 같은 모양의 집들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죠. 이 말 들으니까 느끼십니까? 그래서 긴급히 있죠. 지붕은 고쳤어요. 지붕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만 보이잖아. 여기만요. 그래서 여기만 고친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아마 느낌이 와닿을 겁니다. 아, 그 색깔 지붕 본 적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뭐 기억날 거 없습니다. 기억 안 나면은 경부선 타고 내려가 보세요.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각각에서 오늘 급하다고 있죠. 바쁘신 일이 있어가지고 헬기 타고 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죠. 지방 공무원들이 그리고 초록색 모자 쓴 새마을 지도자 아저씨들께서 밤새 지붕 올라가가지고 요 색깔 마주칠해가지고 이게 한국의 테마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과정은 없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 얘기 종종 해요. 4대강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경부선 부를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장 경부선을 이용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논리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주로 복지국가의 어떤 지역사회 개입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역사회 계획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IMF 터져가지고 현재 여기가 중구인가요? 네. 이 중구 그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서울역은 중구 맞습니까? 맞다 합시다.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노숙자가 지금 100명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래? 그대로 두기에는 국가적 망신이다. 할 때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는 뭐합니까? 이 중에서 원래부터 노숙했던 사람은 몇 명이고
새로 이번에 IMF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숙이 된 사람 몇 사람입니까?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쉼터만 연결하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업 대치가 필요하겠죠. 이해갑니까?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쉼터 더하기 각종 상담 서비스가 부과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 이거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얼마. 그래서 여기 하기 위해서는 쉼터 짓는데 비용 얼마. 그 다음에 여기 근무하는 직원 10명 뽑는데 여기 인건비 얼마, 사업비 운영비 얼마. 이해갑니까? 이거 대한민국 전체에 노숙자가 10만 명이 생겼다 그러면은 전체 이거 다 통합해내는 뭡니까? 매년 노숙자 프로그램 예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 노인, 장애인, 뭐 아동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시끄러웠던 의무급식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뭡니까? 복지국가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대행이네요. 이거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방정부에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이고 대신 뭡니까? 예산은 국가가 담당하고 서비스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이 지역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이제 이거랑 이거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이슈에 가까운 개념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뭔가 가난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조직되지 않으면은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마트 하면 잡히가 아니라 F마트가 있죠. F마트가 뭔가 문제 있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은 내한테만 반품해주면 되지만은 같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조직하고죠. 그리고 이것을 뭡니까? 조직의 대표를 보내게 되면은 그때는 뭡니까? 지역의 마트 주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의 사장이 나타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런 방식이 뭡니까?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소위 여기서 마이너리티는 사람 숫자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작다는 거죠. 노숙자 아무리 모아봐야 힘 없잖아요. 어쩌면 그냥 아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 뭡니까? 노숙자라고 하는 집단을 조직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노숙자가 생각하는 그 노숙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간하게 살려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지금 지역복지원 환경문 얘기는 하지만은 허리 노숙하는 여성들 몸에서 냄새 많이 나고 머리 엉망진창이고 그다음 보면 깨져있는 거 있잖아요. 유달리 남자보다 더 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상담해보면 개인별 상담해보면 있죠. 놀라웠던 뭡니까? 남성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방어기 자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동의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시한 프로그램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집까지 것들 밥 먹여주고 세워주고 되지 왜 또 기어 나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수돗물 다 해주는데 안 씻고 나와?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라보는 방식의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개의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마 로컬의 개념에 가깝고 보다 뭡니까? 이건 중간의 개념, 이건 훨씬 뭡니까? 이슈의 개념에 가깝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대충 이런 활동하는구나 정리되고 나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런 오그나이징 사람 조직 방식의 지역사회 실천 원칙과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가 1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17페이지에서 살짝 넘겨가지고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어떤 지역사회 조직 방식, 주민 조직 방식의 실천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또 반복됐어요. 앞장 넘겨 보실래요?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세 번째 보시면은 포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가로 지나가지고 저가 번역했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 아줌마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첫째 어떤 실천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지적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권력, 권위, 지식의 소유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오로지 전문가 사회복지사에게 투하되는 방식,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과 맺는 식민지 종속관계는 사회복지사를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 돈 내고 병원 가가지고 왜 나는 흰꺼먹고 나는 작아지는 걸까? 김수희 노래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죠? 내 돈 주고 은행에 돈 맡겨놓고서는 그 돈을 담보로 돈 빌릴 때 내 저 은행놈 새끼한테 왜 나는 작아져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재화에 대한 공급자의 위치에 서면 있죠.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 내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혜를 베푸는 자의 위치로서 아까 내가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있죠. 교수와 목사가 망가지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던졌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오류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답답하고 때로는 뭡니까? 오히려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될까? 동일한 이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끌어 자기들이 밥 먹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와 재화를 나에게 주면서도 뭡니까? 지돈 주는 것처럼 처시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공무원 요구할 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정확한 이런 어떤 의식화가 되지 않으면 있죠. 동일한 오류에 바로 빠집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받는 사람이 푸시푸시하잖아요. 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로 더 받아가야 됩니다. 돌아오면서 개새끼하고 욕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머리가 90도, 120도 굽어질 때마다 처음에는 있죠. 아예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건 저 일입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쟤는 왜 뻣뻣하게 받아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식민지적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활동하실 때 특히나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실 때 있죠. 내가 한 개체로서 갖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경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가슴 넓히시고 지역 활동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지역 활동하면 잘난 척이 됩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무시하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그 사기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들 이렇게 된다니까 자칫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은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복지 정책은 다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목표는 뭡니까? 참여자의 관심, 욕구, 관점을 반영해야 되고 그 성공에 대한 기준과 내용도 뭡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유의가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펀드 따고 프로젝트 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살림 내부 조직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그걸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 다 없어져요. 목표, 내용은 거창하죠.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해놓고 있잖아요. 결국 한꺼번에 화자 드러내는 겁니다. 한 살림이 활동가 몇 사람의 상금비 중심으로 사고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죠. 저도 비슷한 오래 빠졌고 제가 함께한 단체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 공공영역에 사는 이 프로젝트 안 합니다. 왜? 하는 순간에 우리가 크게 매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우리 관점을 놓치게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점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사라지죠. 과거에 진짜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있죠. 피투성 활동했던 소위 말하는 운동가가 어느 날 시장되면서 목숨을 달려야 하잖아요. 왜? 시장될 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목표로 출발했지만은 그 다음 되는 순간에 뭡니까? 자기 목표는 재산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거의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정신이 안 돼요.
지역 사회에서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 뭔가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3%.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다 그런 가지만 하고 학생들한테 겁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기업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잉여자금을 세상에 풀어라. 다 사회복지사 하면은 손은 누가 못 왜? 빛이 지나치면 우리 운전할 때 있죠.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국에 소금이 3%를 초과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국을 짜서 버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2%밖에 안 되면 우리 2%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99%한테 그럽니다. 니는 판사 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내가 평소에 여기 있던 사람 다 해도 좋아. 단 그런 삶을 안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있죠. 다 사회복지 살고 그만하고. 마찬가지로 조직 활동가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기업 현장 그 다음에 언론 현장 뛰어들어라. 또는 정치 뛰어들어라. 니는 이거 네가 생각했던 네 고민도 담아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지역에 남아서 고생하고 있지만 처자식 고생시키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 해야 내가 교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건 동의시키는 게 저도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사회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전략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개인화하기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봤던 원자화된 사고방식에 매몰돼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사람들과 함께 이 얘기 나누고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밝혀지겠죠.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는 풀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조직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직화의 내계물은 여러분에게 출발했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뭡니까? 조직화이지 주민 지도자 아니거든요.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짚고 빠지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해야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전략적 성공을 위해 가지고 전술적 승리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큰 그림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오로지 글로만 우리 함께 깃발 주고 가자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깃발 전 집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작은 단위에서 있죠.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되더라. 뭔가 작은 게 하나 되더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활동 속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목표에 대해서 대단히 미시적으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세분화시킨 그 뭡니까? 한 단계가 뭡니까? 스몰 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활동의 어떤 작은 전술적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뭡니까?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소규모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리 싱킹, 로컬리 액션 범지 구조를 생각하고 있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있잖아요. 이거 벗어나면 뭡니까? 구름 잡는 얘기 생각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뭡니까? 교수들 니네들 와가 떠들어봐야 구름 위에 신선들 노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어떤 5가지 원칙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한산림의 각 서울 지역의 활동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 마을에서 활동하는 기본 같은 뭐라고 할까요? 사도신경.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로고 이렇게 다 달아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화 실천 과정과 전략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1시간 반에 걸친 얘기를 요즘에서 적겠습니다. 아마 하고자 했던 본질의 얘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건너뛴 얘기는 너무 많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부분은 전부 다 전달했지 않겠는가 저 스스로 오만하게 자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제가 질문 받아보고 저는 이제 꼭 도망가려고 이런 얘기합니다. 포럼이나 세미나 발표장이나 특강장이나 있고 강의하거나 발표하는 사람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질문 들어올 때면 꼭 그런 질문 들어와요. 왜? 니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시고 좋거든요. 저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해드립니다. 저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가는 사람이 불가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면 고생했습니다. 사실 그 관악사회복지 얘기를 해주시. 관악사회복지 예예예.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악사회복지 사례 얘기는 제대로 못했는데 관악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94년도에 1994년도에 관악에 보면은 관악주민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관악주민연대라고 하는 조직은 각 마을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은 지역운동센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흔히 말하는 주로 저기 기장 쪽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도시민 쪽에 활동하는 선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 주로 이렇게 목회자 중심의 진보적인 목회자 분들 같은 사람들이 각 그 산동네마다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동네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악구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되긴 했지만 그게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이렇게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건설회사 대자본과 이렇게 만나보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동일한 고민들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 그룹들이 하나의 연대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흔히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빈민지역의 도시 빈민들의 주거권 문제로 함께 그 중에서도 지역적인 관악이라고 하는 아까 로컬이라는 개념과 주거권이라고 하는 이슈가 결합된 그런 연대 조직이 출범한 게 관악주민연대입니다. 이 관악주민연대 94년 만들어져 가지고 쭉 활동하다가 이 주거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웠게도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들과 결합된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왜? 주라는 거 빼고 나머지 뭡니까? 의와 식이 남아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주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3년, 4년씩 심지어는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최고의 용역이 있죠. 여성들 거기 뭡니까? 이런 표현 뭐 하지만은 성기에다가 연탄재까지 막 집어넣는 이런 야만적인 시절이 그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얘기니까 뭐 몇 년도 20년도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관악주민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이제 우리 것을 우리 몫을 찾아야 되겠다. 왜? 사회복지 지역 사회복지가 있는 곳을 들여다보니까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들인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흔히 말하는 복지 마피아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뭐 이사장이니 관장이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양아치에 가까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시절 있잖아요. 또는 뭡니까? 장애인 팔아가지고 장애인 씨가 덩치 먹는 그런 인간들이 판칠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들 모두 서비스를 독점하지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야만 그런 서비스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런데 그 20년, 25년 전에는 이 운동하는 곳에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왠지 법인하면 뭡니까? 정부미 같은 느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는 사람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죠? 지금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 관련한 프로젝트 하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미 먹자는 얘기냐 뭐 이런 아직도 이야기가 해도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시절에 그러면은 저런 관악 지역에서만이라도 저런 자원을 우리가 최소한 주민 주체형 복지 서비스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인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교수들 왜? 그 당시에 빈민운동 하는 사람들 모아봤자 있죠. 서울시로부터 법인인가가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대한민국 유명한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법인의 이사로 만들고 운영위원회는 활동가들이 배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관악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NGO에서 만드는 최초의 법인입니다. 관악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신으로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기본 사업 방식을 주민 조직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때 활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관악사회복지의 초대 사무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아동별로, 여성별로, 또 뭐 직장인별로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각종 노인까지 이런 단위 조직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동 조직에서 뭘 활용했냐면은 그 당시 한참 청소년 자원봉사 제도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가 해야만 뭡니까? 뭐 이렇게 학점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치마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엄마가 대신 가서 하고, 그죠? 아이들 대신 해주고. 그 시절에 저희들이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열어가지고 괜찮은 자원봉사 영역에다가 매개해주면서 걔네들을 그걸로 털어내는 겁니다. 걔네들이 자원 활동가로씩 성장할 수 있도록 했죠.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얘네들 우리의 자원이라고 하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2기 출신이 지금 우리 관악사회복지의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뭡니까? 청년 자원활동가, 주민 지도자, 지역사회 조직과, 그 다음 뭡니까? 더 나아가서 NGO의 상근활동가, 이런 식으로 의식화, 그 다음 지위와 역할까지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있죠. 이런 단계적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흔히 말하는 지도자 개발, 여러분이 익숙해서 들은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가져갔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와 같은 마초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여성들이 2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 같으면 이런 뭐라고 할까요? 권리의식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권리 정기를 위해 가지고 여성 지도자 개발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학교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여성학교일 때는 지도자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죠. 절대 이벤트성이거나 뭔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거로 여러분 영향 다 틀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야 여러분 만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민들레 씨앗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조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그런 이벤트성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뭡니까? 자원 공급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지역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겪고 있는 푸드뱅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널려있는 뭡니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오늘 뭡니까? 유통기한이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서비스 중심 생각하지 마세요. 뭡니까? 지역에 널려있는 생산자들, 공급자들이 있죠. 의식을 변화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걸 받는 사람들 계기가 되고 그걸 전달하는 자원봉사자 다 조직 매개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지관에 맡겨놓으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빵 모아가지고 빵 먹는 사람 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거죠. 이제 차이점 뭔지 알겠죠? 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왜 조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서비스 공급 추구를 해봐야 있죠. 받는 사람은 거지고 있잖아요. 주는 우리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급자고 폼나는 공급자고 세상 변화되지 않고 있죠. 받는 사람 오히려 복지병에 길들이가 그 사람 인생 망가뜨리고 단기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여성들 학교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머니 학교를 통해가지고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나서 뭘 했냐면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아픔들을 뭡니까? 상담가가 되려면 반드시 그거 해야 됩니다. 자기 상담부터 해야 됩니다. 왜? 아시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 자기 가족 문제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이제 의미 있는 활동가로서 역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개물들 자꾸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들만 모이니까. 거기서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있잖아요. 그거 전신이에요. 아름다운 가게는 박원순이라고 하는 명망가가 자원 모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 떨어진 거지만은 이거는 그 어머니들이 있죠. 전부 다 십시일반 자기 돈을 내가지고 신림육동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시장 안에 있죠. 그 공간을 얻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마을 사랑방처럼 있죠. 그 마을에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이면서도 주로 그
거기 재생산이 돼야 되니까 뭘 하냐니까 그 뭡니까 재활용 가능한 각종 물품들이 있죠. 거기서 유통하는 공간 있잖아요. 유통하는 공간으로서 자기가 그 공간에 뭡니까 돈을 내기 때문에 주인이면서 자원봉사자 내지는 뭡니까 거기 실무자가 되면은 월급을 받는 사람, 흔히 말하는 노동력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그대로 가지면서 있죠. 마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면서 뭡니까 지역복지센터, 마을복지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들을 어머니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도 작고 산동네 구석에 처박혀 있을지 몰라도 종로나 명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들이 만들어내는 어디서? 바로 그 어머니 학교에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악사회복지와 다양한 이런 어떤 단위 주민 조직들이 있죠. 수평적 연대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지역에서 이런 건강한 어떤 자원활동가 주민 지도자를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습니다. 실무자가 벌써 한 7, 8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재생산하기 참 어려운 구조가 있죠. 언제까지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맞아, 2시간 먹거든요.